33번에 다음 조합된 단어들과 동일한 논리적인 구성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썩 적절한 그 논리적인 구성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개념화와 가장 세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조작화이고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건 변수인데, 자, 일단 개념화와 조작화와 관련됐을 때 개념화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그것이 조작화의 의미이고, 개념이 변수로 될 때, 자, 개념이 변수로 연구해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정이 개념화와 조작화를 거쳐서, 개념화와 조작화를 거쳐서 변수로, 연구의 구체적인 변수로 정립되게 됩니다. 명제의 한 종류가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 출제자의 의도와 가장 부합하는 답은 33번의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질적 연구 방법에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거 이론의 목적은 사람, 사건, 현상에 대한 이론의 생성인 건 맞고요. 문화기술지는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과정, 결과이겠고, 세 번째 현상학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본질과 의미에 초점을 둡니다. 네 번째, 자료 수입 원을 다양화해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고, 자, 정답은 이제 1, 2, 3, 4번이 다 맞는 내용이니까 5번이 정답일 텐데요. 부정적 사례의 목적은 연구자가 편견에 빠지지 않게 동료 집단이 감시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자, 부정적 사례를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 설명은 틀리고요. 여기에 관련된 설명은 동료 디브리핑인데, 자,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에서 부정적 사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적 연구에 비해서 소수의 5, 10 이렇게 소수의 사례를 연구하게 되는데, 자, 5명의 사례가 어떤 일관된 연구 결과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이 워낙 작은 사례다 보니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부정적 사례, 이 5명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결과에 해당하지 않은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을 부정하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것이 부정적 사례인데 질적 연구 결과에 반하는 예외적 사례가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5명만 보고 결론 이렇다라고 내리지 말고 예외적인 사례가 있는지를 더 열심히 보자는 겁니다. 자, 동료 디브리핑은 연구자의 개인적 선호와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료 연구가입니다. 연구자와 함께 토론한 자를 가지는 것. 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연구자가 아닌 제3의 연구자가 이 연구 결과를, 연구 흐름을 보고 이건 지금 연구자가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편향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연구자가 혼자 연구를 진행했을 때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35번을 보도록 하죠. 실험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특성이 같은 요인끼리 묶인 것은인데요. 자, 기억과 니은, 리을. 자, 이것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과 관련된 거겠고요. 표본의 대표성, 이것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과 관련된 겁니다. 내적 타당도라고 한 것은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에 관련된 내용이고,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에 관련된 겁니다. 자, 디귿만 보면 표본의 대표성. 우리나라 노인의, 방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이 요가와 우울감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요가가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걸 연구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자면, 요가와 관련돼서 어떤 아주 열심히 요가를 하는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이 있지는 않겠지만, 부산 노인만,
연구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연구 결과를 전국의 노인으로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외적 타당도 일반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 처음부터 부산 말고 서울이나 다른 시도의 노인들도 같이 샘플링을 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면 일반화가 쉬울 텐데 다른 데는 하지 않고 특정 지역만 해가지고 이걸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본의 대표성은 외적 타당도 저해와 관련된 일반화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으면 일반화가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여서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6번에 서베이 조사에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면접 조사는 우편 조사에 비해서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다. 뭐 당연하겠죠. 면접은 실제로 얼굴 마주보고 하는 거니까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어조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편 조사는 면접 조사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길다. 물론 이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면접 조사는 뭐 1시간 가까이 할 수 있겠지만 전화를 1시간 가까이 하는 것은 무리겠죠. 일반적으로 전화 조사는 짧은 조사에 가능합니다. 적용이.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질문의 순수한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자, 이것은 사실은 정답이 워낙 명확하게 2번이 있습니다만 이 4번은 애매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폐쇄형 질문은 응답 범주를 상호 배타적인 것. 예를 들어서 대학교 몇 학년이십니까?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상호 배타적인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설문의 목적에 따라서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도 가능해서 이것은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뭐 2번이 워낙 틀린 답이 있어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조사는 전화 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무응답률이 낮은 편이어서 실제로 마주보고 면접을 응해달라고 하면 전화를 확 끊는 것보다는 응답할 가능성이 약간 높아집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에서 사용한 타당도는 무엇인가인데요. 새로 개발된 주관적인 행복감, 특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와 이미 검증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인 행복감 측정 도구. 설명이 깁니다만 이건 지금 새로 개발됐고요. 이것은 지금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동시타당도인데요. 2번과 3번 동시와 예측은 기준 타당도 이 용어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 타당도 안에 동시 타당도도 있고 예측 타당도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시점상 어느 정도의 기간, 장래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동시에 가능한지 그 시점에 따라서 동시와 예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자, 기준 타당도 안에 첫 번째 예측 타당도인데요. 자, 얘만 보도록 하죠. 반사회적 성향에 대한 측정 도구 결과가 자, 뭔가 검사했습니다. 근데 A가 높게 나오고 B는 낮게 나왔어요. 근데 미래 실제 범죄율 10년 뒤에 보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측정 도구는 정확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 셈이죠. 예측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파악하려면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측 타당도이고요. 두 번째 동시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 개발된 우울감 척도, 뭔가 제가 우울감 척도 하나 개발했어요. A라고 합시다. 근데 BDI 검사, 백의 우울감 검사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신뢰도가 있다고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검사 도구와 지금 새로 개발된 A 검사에서 A가 우울감이 높았어요.
근데 BDI 검사해봤더니 비슷하게 높아요. 또 여기서 낮게 나온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BDI 검사했더니 동시에 또 낮게 나와요. 이렇게 동시에 결과를 비교할 수 있죠. 이것이 일치한다면 이미 타당하다고 인정된 검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니까 새로 개발된 검사 척도도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그것이 이제 동시타당도의 의미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 지문에 해당하는 방금 행복감 측정 도구라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과 동일한 지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38번을 보겠습니다. 확률 표집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있겠고요. 무작위 방법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 말이 확률 표집의 의미, 확률과 무작위가 그 말의 의미입니다. 비비례칭화 표집은 확률 표집 중에 하나이고요.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표본 오차는 감소한다. 자, 이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인데 역시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1종 오류, 2종 오류와 그 내용, 이 표본 정규분포의 곡선에 관련된 이해가 동반돼야지 가능한 내용인데요. 자, 아주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언론에서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단위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때 신뢰 수준이 이럴 경우에 오차의 범위가 이렇다인데 이걸 신뢰 수준 99%로 높이게 되면 오차의 범위는 예를 들자면 더 커집니다.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오차의 범위는 커지는 것. 자, 이 말의 의미는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우울감 검사 사전 사후를 했는데 무수히 했더니 그 결과가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 이 평균은 사실 모집단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집단을 전수로 살 수가 없으니까 샘플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여론조사를 할 때 우리가 1000명 정도의 여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여론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여기에 평균은 모릅니다. 우리가 무수히 샘플링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그 평균이 나올 텐데요. 그 말은 이 무수하다는 말의 의미는 30명 한 번, 30명 두 번, 30명 세 번. 그래서의 무수함입니다. 근데 그 30명의 평균이 이렇게 분포를 하다 보면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할 것은 통계적인 확률적인 추측입니다. 자,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무수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우리는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 한 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95%의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 신뢰수를 높여보자. 95를 99로 바꿔보자. 그러면 이게 더 좁아지는 건데 이 기준점이 이 평균보다 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차는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뢰 수준 높아지지만 이 평에서 멀어질수록 오차의 가능성은 원래 평균과 표집의 이 분포의 평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의 가능성은 더 넓어집니다. 감소한 것이 아니라. 자, 다섯 번째, 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표본 오차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명에 대해서 그 결과치를 내는 것보다 10,000명을 검사했을 때 원래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추정할 때 그 오차가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인데요. 측정의 오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편향에 의해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자,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작위 오류와 체계적 오류 또는 이걸 이제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체계적 오류는 채점 방법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2점을 줘야 되는데 이 채점자가, 이 검사자가 잘못 검사 방법을 잘 몰라서 이걸 4점 처리했어요.
2점 처리해도 되는데. 그러면 모든 아동에 대해서,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피검사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오류가 적용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체계적이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체계적의 의미고요. 무작위 오류. 이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을 줘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피곤해서 깜빡 졸다가 지금 클라이언트 A에 대해서만 2점을 줘야 되는데 4점을 줬어요. 평소에는 잘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다가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 그것이 이제 무작위적 오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서 보면요. 1번 편향에 의해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편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일관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무작위 오류는 특정의 타당조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겁니다. 평소엔 잘 하다가 그냥 깜빡 졸아서 이 한 명만 잘못하는 거죠. 신뢰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저해한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체계적 오류는 특정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과 주로 관련이 됩니다. 이건 뭐 다 틀리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죠. 자, 네 번째,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체계적 오류를 줄 수 없는 것. 체계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된 측정 도구, 그래서 매뉴얼 1번, 2번. 자, 이 지능 검사할 때 이 검사 항목은 5초 동안 이런 질문으로 하세요. 라고 누구나 검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채점이 나오도록, 채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체계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5번 특정자, 특정 대상자 등의 일관성이 없어 생기는 오류를 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우연히 졸다가 이것을 이제 무작위 오류 또는 비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40번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역의 통반장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건 물론 필요할 수 있겠고요. 지역사회 공청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또 지역 주민에게 서베이를 실시할 수 있겠고요.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사회지표 활용한 것도 물론 2차 자료로서 가능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 5번 일반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 물론 굉장히 출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41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서 기초선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기초선의 변화에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 자, 그것은 정답은 3번의 경향선 접근인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단일 사례 설계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초선 기간 동안에 관찰을 쭉 해보고 여러 번 해보고 개입 기간 동안에 작아지는 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수아동이 문제행동, 보통 이제 여기에 제일 많이 적용하는 사례가 이제 문제행동 같은 예인데요. 문제행동이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했더니 문제행동의 빈도수가 이렇게 낮아졌다.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고 우리가 물론 이걸 전부를 연결하죠. 보통 우리가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현저하게 낮아졌네 라고 시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개입선 평균이 기초선 평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얼만큼 낮아졌는지, 문제 행동이 얼만큼 줄었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만 가지고 뭔가 부족하겠다라고 느껴서 통계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평균 비교 접근입니다. 개입선 평균, 개입했을 때 평균이 기초선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만큼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뭐 내려갈 수도 있고 문제 행동이라면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긍정적인 거라면 더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만큼 벗어나 있다면 갭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경향선 접근인 건데요. 갭이 없는 상태에서 기초선이 연장될 경우에 문제 행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어서 경향선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기초선 기간 동안의 관찰 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선. 자, 여기서는 경향선,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에서 추세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직선이어서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자, 기초선 기간, 개입 기간인데 기초선 기간 동안에 관찰된 문제 행동의 빈도수가 자, 이런 형태였다면 이 경향선, 추세선은 지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단을 하고 개입을 하고 문제 행동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문제 행동이 이렇게 감소한 것이 개입의 효과가 아니라 지금 원래 추세가 줄고 있었던 거라면 프로그램 개입이 아닌 그대로 내버려 뒀어도 이 추세선에 의해서 문제 행동은 낮아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연구 결과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경향에서 그대로 놔뒀어도 저하했을 건데 이게 프로그램 효과라고 볼 수 없는 셈인 거죠. 개입의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기초선 기간 동안의 관찰 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선, 경향선을 해석에 반영해서 기초선 기간 동안의 변화의 기울기로 나타낸 이 내용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 보면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하는 것, 경향선 접근입니다. 자, 42번에 가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설이란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진술 맞고요. 영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영가설 기억할 수 있으면 연구가설을 받아들이는 거죠. 채택하는 겁니다.